안녕하세요. 저는 철원 땡땡 부대 GOP에서 군생활을 했던 16년 군번 전역자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곳은 철원 GOP 중부전선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일병에 진급하자마자 GOP에 투입되었습니다. 소총수였던 저는 당연히 철책에서 근무하는 경계병이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영상감시병이 되었습니다. 영상감시병이 하는 일은 GOP 철책에 있는 중근거리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철책 주변의 전방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감시하는 육체적으로 꿀빠는 보지. 계속 화면만 보고 있는 거야? TOD 같은 거구나. 되게 심심하겠다. 이런 건 재미가 없지. 몸은 편한데 재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3명이 앉아서 전방에 있는 모니터와 커다란 화면에 철책을 감시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GOP 생활이 지겨워지는 일상의 어느 날 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상황간부는 저희 중대장님이었습니다. 저희 중대장님은 대대에서 짬이 가장 높으신 분이었죠. 진짜 편하겠다. 중대장이 짬 높으면은 진짜 그냥 풀린 거야. 중대장 행보관이 짬이 좋다. 그러면 그 중대는 개 꿀 작업만 합니다. 진급이 많이 밀려서 한참 예민해지셨습니다. 소령진이야. 여튼 당시 저는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니터 화면에 이상한 물체가 감지되어 사이렌이 울렸고 평소와 같이 그냥 뭐 바람에 불어서 나무가 흔들린 거겠죠. 야, 얼마나 예민하면? 되게 예민한가 보다. 나무 흔들거리는 것까지 전부 체킹을 하나 보네. 개쩐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근데 그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짐작도 되지 않는 포크레인이 철책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GOP에? 저는 GOP에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준혜님께 말씀. 주대현님,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타났습니다? 야, 뭔 소리야? 그거 갑자기 어디서 나와? 야, 상황병! 오늘 공사한다는 말이 있었어? 상황병, 오늘 CP에서 연락 온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포크레인에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는 도중 포크레인이 갑자기 저희 철책의 고가 조소를 막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사진과 같이 포크레인이 초소를 부시기 시작했고 잠시 후 초소가 개박살나 있었습니다. 황계피 중대장님께 보고 있습니다.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포크레인이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뭐야, 상황병 CP에 연락해봐. CP 전화 안 받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포크레인이 초소를 전부 파괴하고 철책 투입 후 뒤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죠. 결국 중대장님이 실상황에 사이렌을 울리셨습니다. 실제 상황 우리 섹터 땡땡 초소 거수자에 의해 파괴되었다. 땡땡 실제 상황 땡땡 초소가 거수자에 의해 파괴되었다. 초동 조치 분대 포함 및 전 병력 투입할 수 있도록 이상. 그렇게 초동 조치 분대 기동 타격 분대가 실탄을 받고 간첩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조장의 말을 듣고 비장한 모습으로 철책에 투입되었습니다. 아니 개 같은 거 DMZ를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넘어왔단 얘기야? 철책 뒤 투입로에 포크레인을 멈추고 밖에 나와서 쉬고 있던 거수자는 병사들에 포위되어 밧줄로 묶여서 생포되었습니다. 그렇지. 거수자는 생포한 다음에 CP에 연락을 닿아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부대에서는 GOP 초소 중에 노후된 초소를 부수고 새로 짓는 작업을 계획했는데 CP에서 우리 소초에 제대로 연락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크레인 업자분은 계약대로 초소를 철거했던 것뿐인데 저희에게 거수자 취급받으며 체포당한 거였죠. 그 거수자, 업자분은 굉장히 화를 내며 저희에게 욕을 했고 저희는 영업 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사과했습니다. 욕까지 할 필요 있나? 화나는 건 이해하는데 욕까지 할 필요는 있나?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업자분께 말씀을 잘 드려 이 사건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다시 평화로운 GOP 생활로 돌아가겠죠. 근데 너 덕분에 세상으로 나왔네요. 이 썰 외에도 중대장님이 바지에 똥을 지린 사건, 지뢰 터진 썰, 우리 측에서 북한에 도발한 썰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딱 경두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솔직히 뭐 갑자기 깜짝 놀랐을 수 있지. 민간인인데 다 계약하고서 와서 그랬으면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 욕을 했다는 건 좀 그러네. 욕은 하지 마시지. 근데 저거는 솔직히 내부에서 조금 잘못한 거네요. 저 아저씨는 업자분은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밑에서는 이미 다 올라가라고 다 통보 작업하세요 그냥 이랬을 거고 그 아저씨는 그냥 뭐 다 얘기가 됐겠지 그러고서 작업을 하는 거고 뭐 저 아저씨가 갈 때마다 어디다가 보고를 하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민간인이 모르지. 그냥 포크레인 끌고 올라가서 거기 있는 초소 뭐뭐 초소 있으니까 그 지도 보고서 가가지고 그거 부시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좌표로 가서 그거 부신 거지 뭐. 실탄총이었다는 걸 인지를 했으면은 욕할 만하죠. 근데 실탄총인 거를 인지를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상황에 따라 다른데 포박한다고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온몸에 흙 묻히고 발로 갖다 등 밟으면서 팔 뒤로 한 다음에 포승줄로 갖다가 귀감 묶기 했다면은 저 같아도 개 쌍욕을 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실탄 잔전된 총으로 갖다 등 겨누고서 총 구가 등을 찌르게 하고서 그런 다음에 결쳐놓고서 그러고서 한 손으로 갖다 포박하고. 그치, 아무래도 거수자나타나고 FM이니까 분명 그렇게 했을 거고. 저 밑에서 저 통보 안 한 애들 잘못이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지. 근데 군대에서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군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그 대화가 없고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되게 되면은 저렇게 일이 터질 수가 있다. 근데 참 안타깝네. 한 곳에서 그 보고를 안 한 것 때문에 두 팀 다 한쪽은 욕먹고 한쪽은 귀감먹기 당하고 일하러 왔다가 실탄 장전돼 있는 총으로 조준 사격 당할 뻔하고. 근데 제가 욕은 좀 하지 마시지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또 돼 씹어보니까 욕할 만하네요. 내가 당했으면 100% 욕했을 거야. 아 뭐해요 왜 이러세요 말면서 정확하게 한국말 딱 혹시 이 말투 북한 말투 아니지라고 하면서 장난으로라도 쓰던 그런 이거 이북 말투 아니지 약간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서 정확하게 서울 욕을 했겠지. 내가 봤을 때 있잖아, 군대는 조금 자질구레한 일들은 전부 그냥 외주로 아웃소싱 하는 게 나아요. 진짜 막 엄청 그 중요한 곳이고 막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탁 그 감독하면서 그 자기 내부 그 병력이 하는 거 제외하고는 미국 애들도 그래. 미국 애들도 자기네들은 근무 안 쓰고 자고 민간 경비업체가 와서 경비 쓰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민간 쪽도 같이 먹고 살고. 사람들이 군인 욕하는 것 중 하나가 피해만 주고 우리한테 득될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군인만 보면 욕하는 어른들 많거든. 군인들만 보면은 무슨 경기 일으키듯이 막 그냥 바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나이를 아주 많이 드셔서 이제는 미미할 뿐이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군인 완전 하대하고 쌍욕하고 그러는 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동사무소 막 옛날로 치면은, 옛날로 쳐도 동사무소구나. 그런데 막 가면은 거기서도 맨날 큰 소리 치고 있고 막 그냥 공무원들한테 막 그냥 왜 군인을 그렇게 깎아내려? 나라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이 에이씨 못해 먹겠네. 야 다 전역시키고 그냥 씨발 비워. 이러면 여기 그냥 바로 나라 없어지는 거야. 머리를 한 번 더 못 쓰고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자기를 좀 이렇게 짜증나게 한다고 해서 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이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IQ 테스트를 다시 해야 돼요. 그 IQ가 개 딸리는 거야. 통찰력이나 이런 더 멀리 보는 그런 그게 없는 거야. 지혜롭지 않은 거야. 나는 솔직히 군인들 앞에 있고 그러면은 내가 군인일 때 나를 이렇게 원숭이 쳐다보더라고. 젊은 애들이 놀러 가는 거야. 저기 어디 가평 뭐 용평 뭐 이런 양평 이런데 지네끼리 막 차 타고 막 창문 내리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막 머리 막 무슨 막 그때 당시에 뭐 힙합 약간 유행해가지고 머리 막 약간 그 뭐 모자 뭐야 그거 뭐 무슨 뉴에라 같은 거 막 그런 거 쓰고 그러고서 막 발 올리고 막 지들끼리 막 밖에다가 담배 막 피면서 막 마치 영화에서 그 무슨 일진들이 그냥 그 차에서 막 그 담배 피면서 막 지나가면서 막 옆에 있는 차한테 계란 던지고 막 이러듯이 그 안에서 막 여자애들 한두 명하고 남자애들 한 세 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5명에서 꽉꽉 차게 타가지고 거기서 막 깨깨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철모 쓰고서 이러고서 총 들고서 이러고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 차 타고 가고 있는 거. 뒤에서 깨깨 소리 나고 막 빵빵거리고 그래. 이렇게 뒤에 보니까 뒤에서 를 하고 있더라고. 막 약 올리면서 두돈반에 치이면 아플 텐데 존나 바짝 붙여가지고 하더라고. 여튼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시하고 깔보지 마세요. 그분들 없으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친구,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 쓰고 있는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바닥에서 자야 돼요. 왜? 나라 뺏기고 전쟁 나서 다 망했으니까. 아시겠어요? 무려 11년 전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때가 아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던 시점이어서요. 장마였죠. 저는 연애 때와 다름없이 평소에 고등학생으로서 다해야 할 본분 중 하나인 점심을 맛있게 먹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싸였던 부분을 점심시간에는 감추면서 혼자 고고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밥을 먹고 난 뒤 벌어졌죠. 제가 밥을 먹고 비가 오니까 다른 애들보다 빠르게 가겠다 합시고 몸을 겁나 빨리 움직였는데 그때 사고가 터진 겁니다. 발을 내딛고 뛰자마자 급가속에 걸려버려서, 아니 거짓말하지 마. 페라리세요? 뒷바퀴 휠스핀 했다는 거 아니야. 발을 내딛고 뛰자마자 급가속이 걸려서 제 몸이 한 바퀴를 저공을 해서 돌았고
급가속에 걸리면서 한 바퀴를 적응해서 돌았다고? 그대로 뒤통수부터 몸이 오버헤드성으로 불 뜬 상태에서 그대로 쿵하면서 넘어졌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재현 좀.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뛰려고 축이 앞으로 갔겠지? 발을 굴렀는데 발을 구르자마자 그 발 가속도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낙법 치듯이 한 바퀴 돌아서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쓰러진 저의 모습을 본 보조 교무실에 계시던 선생님 중 한 분이 쓰러진 저에게 다가서선 그대로 응급조치를 해주고 119 구조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저는 눈을 뜨자 한국병원이라는 학교에선 조금 가깝지만 의외로 아는 사람이 적은 그런 병원에 실려갔고 뇌진탕 증세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잘못했으면 뒤통수 쪽을 정말 정통으로 다칠 뻔했고 즉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헐, 고등학생인데 변 조절이 안 된다는 심각한 상황이 주마다 발생했고 덧붙여주네 어쩔 수 없이 17살 나이에 1년 동안 발작 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간 의료용 스테로이드를 동반한 약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 치료가 끝난 현재 제 가슴팍에는 무언가 붉게 끓어오르는 듯한 붉은 자국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죽음을 회피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급가속에 주의하세요. 저처럼 뇌진탕으로 훅 갈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아니 뭐야? 아니 너무 진지한 글이었잖아. 이거 앞에만 보고서 나는 앞에만 보고서 웃긴 글인 줄 알았는데 아니 끝에 취직이 됐으면은 해피엔딩인데 취직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야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나도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정상적인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근린공원이라 그랬어. 그 동네마다 하나씩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갑자기 막 땅을 그냥 막 까가지고 거기다가 막 운동장 만들어 놓고 막 달리기장 만들어 놓고 막 그 뭐 기구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그 근린공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있었던 것 중에 저도 머리를 다쳤었을 때가 있는데 뭐에 다쳤었냐면 엄청 큰 나무가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게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그 통처럼 만들어져 있는 마치 술통처럼 생긴 술통을 옆으로 눕혀놨는데 술통은 이렇게 볼록하잖아. 와인통이나 이런 거 술통 같은 거 보면은 나무로 만든 거 볼록한데 이거는 볼록한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그리고 양쪽에 쇠 기둥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양쪽에 쇠 기둥을 잡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뛰는 달리는 그런 운동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굴린 사람들 많을 거야. 뭔지 이게 보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려줄게. 보통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손으로 잡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통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통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야. 그럼 이게 막 앞으로 이게 막 돌아 이게 막 앞으로도 돌고 뒤로도 돌고 저걸 거의 매일같이 타고 놀았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별로 놀 게 없었거든. 그냥 막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그냥 막 놀이터 가고 막 맨날 이런 거였는데 그 막 저런 근린공원이라는 게 생기고 갑자기 나 어렸을 때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막 저런 기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기구들에 가서 막 놀고 이러는 게 하나의 재미였어. 친구들이랑 뭐 그걸로 게임하고. 근데 뭐 이제 뭐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뭐 몇 놈은 여기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잡고서 이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막 발 집어넣고 막 이러다가 진짜로 발 껴가지고 뭐 119 그런 적도 있고 예 그럴 정도로 약간 소문이 좋지 않은 마의 기구였어. 나는 어떻게 하다가 죽을 뻔했냐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막 돌리고 있으면 손을 놓더라도 뒤로 튕겨. 왜냐? 이렇게 위에서 발을 구르면 뒤쪽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얘가 접지력하고 그 뒤로 미는 힘 때문에 얘가 요렇게 구른단 말이야. 뒤쪽을 향해서 굴러. 그래서 앞으로 달릴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거꾸로 했어.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이 위에서 스텝 댄스를 춘 거야. 이게 내가 이걸 얼마나 잘 탔냐면 다른 애들은 막 타다가 으아 막 이러고서 발을 못 대. 너무 빨라지니까. 이게 빨라지 가속기 붙거든. 발이 막 붙으니까 막 으아 막 이러다가 막 점프 뛰어서 막 발 피하고 있다가 막 앞으로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위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잡고
옆으로 싹 돌리면서 뒤로 했다가 막 이렇게 아니 아파. 여기 박았어. 아파. 다른 애들은 이 통을 앞으로만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형을 했지. 왜 약간 고인물들의 그 습성은 뭐 뭔가 반대로 리버스를 한다든지 반대로 한다든지 막 매니악하게 하잖아요. 뒤로 돌아서 산을 보고서 전속력으로 달린 거야. 그리고서 앞에를 딱 쳐다보고 애들한테 뭐 이렇게 뒤로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돌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너네 이렇게 막 이쪽만 보고 돌리지 난 반대쪽도 보고 돌린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야. 한 2학년? 돌린다 하면서 반대로 탁 돌아서 발을 딱 굴라 그러는데 발이 원래 딱 닿아야 되는데 허공을 한번 휙 하더니 그대로 떨어졌어. 그래서 저 어떻게 됐냐면 약간 고문 기구처럼 됐는데 원래 이 상태에서 잡고 있었잖아. 이 상태에서 이게 1번 자세였으면 앞으로 돌자마자 나 이렇게 돌린다 근데 통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내가 반대로 발을 밀어야 돼.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밀어야 되는데 하도 앞만 쳐다보다가 하는 그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발이 꼬였는지 어쩌는지 여기서 걸렸어 발이. 그래갖고 여기를 잡고 여기에 뒤통수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몸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통은 계속 이렇게 돌고 있고 통 빨리 개빨리 돌아 막.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간중간에 그냥 동그라미면은 그렇게 크게 안 다쳤을 텐데 이게 가운데만 하나하나마다 이게 나무 조각을 갖다 대놓은 거거든. 뭔지 알지? 거기에 뒤통수가 그러니까 여기 돌고 있는 거야. 여기 한마디로 여기 그라인더처럼 저 통이 미친 듯이 돌고 있는 데면은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이 뒤통수가 여기 닿은 거야. 기절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나 뭐 어쨌나 기억도 안 나. 그럼 나중에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거지 하나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죽을 뻔했지. 근데 살짝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여튼 이 글 쓴 분은 정말 살아서 다행이네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 발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서 뒤통수로 떨어진 게 이게 무슨 서커스야 뭐야. 뭐 나는 통이 돌다가 그런 거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몸이 빠르면 내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동의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 그 볼트 저 누구야 볼트 맞냐? 걔랑 같이 뛰고 있지 않을까? 아니 진짜 정면으로 급가속을 했다고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뒤통수로 떨어지는 건 얼마나 빨리 달릴까? 개버거 형이 처음에 쓴 글을 유튜브로 올려준 걸 보니 와 글재주 없는 글을 이렇게 살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약속대로 이번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한 달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한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G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저번 글을 읽었으면 나오지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저번 썰 이분이 군대에서 토르된 썰 올려주신 분이거든요. 저는 당직사관 업무를 하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비와 눈이 왔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퐁당 근무를 하면 나타난 일이었는데요. 당퐁당은 뭐야? 당퐁당이란 당직 휴식 당직으로 이틀 연속 당직을 말하며 이건 3연속 당직이었습니다. 무슨 근무를 저렇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대 특성상 간부가 적어서 당직 근무의 주기가 매우 짧았습니다. 거기다가 특정 업무로 이 일부 간부가 당직에서 제외가 되면 당연히 더 짧게 되죠. 앞에 말했다시피 3연속 당직 근무를 하는 동안 정말 스스로도 믿기 힘든 일이 있었죠. 그건 두 번째 당직까지, 그러니까 당 할 때 두 번째 당직할 때까지 우천이 예상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운수 좋은 날 마냥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빌드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당직 때
세 번째 당직이죠. 기상은 맑음으로 나왔지만 모든 간부들이 퇴근을 하고 당직 화상회의를 진행하자마자 바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회의 도중에 우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관련 내용을 마찬가지로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무난함을 생각했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름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리게 되었죠. 군필자라면 아시다시피 부대들은 비가 오면 강우량을 측정해서 종합한 뒤 상급 부대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평소같이 강우량을 확인한 뒤 보고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강우량이 평소보다 좀 많이 오네, 수준이 아닌 기존의 2배를 한참 초과된 상태로 측정이 된 거였죠. 그래서 당직병이 너 이거 치우기 전에 시간에 치우한 거 그거 안 비우고 그냥 갖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당직병은 중대 에이스 당직병으로 그런 자잘한 실수를 하지 않는 아이였고, 그래서 설마 하고 직접 확인을 한 뒤 결과가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그냥 보면 알 건데 왜 그걸 몰랐지?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산골짜기의 독립중대인데다가 지명도 바람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것과 관련된 이름인 정도로 바람이 너무 강해서 이게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장대비처럼 위에서 그냥 일자로 쭉쭉쭉쭉 이렇게 꽂히면 얼마나 오는지 대충 보이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막 그 비를 막 흩뿌리면서 비가 오니까 이게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잘 모르나 보구나. 산골짜기와 같이 상수도를 사용하기 힘든 부대에서 물 공급은 어떻게 공급될까요? 그런 부대를 보면 물탱크가 하나씩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물을 퍼오는 집수정에서 펌프로 물탱크를 채우고 그걸 사용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비가 오면 집수정이 흙탕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가 어느 정도 온다 싶으면 물탱크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근무교대를 한 근무자들과 통초를 돌면서 물탱크를 확인하면서 뚜껑을 딱 열은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물탱크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물탱크 내부와 기압차가 심해서, 야, 바람이 뭐 얼마나 세길래 기압차가 심해서 뚜껑을 따자마자 펑 하면서 터져? 뚜껑을 열자마자 그것이 머리를 충격하고 저는 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였죠. 다행히도 아래는 풀이 우거져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서 아프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빨리 확인하고 내려가야지 하는 생각에 물탱크 내부를 라이트로 비췄는데, 오 마이 갓, 뚜껑에 맞은 머리보다 더 강하게 머리를 뚜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이 물탱크 속이 이미 흙탕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봐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냥 물 다시 채우면 되지. 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라면 이게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물론 물탱크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물을 빼내고 청소하는 등의 일만 처리하면 되기에 하루 이틀 정도 만에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물을 퍼오는 곳이 문제가 생겼죠. 비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오면 집수정 일체가 토사가 다 무너지고 물을 퍼오기 위해 설치한 라인 자체가 물에 잠기면서 물을 퍼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물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뭔 개...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우리가 생활할 때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이요? 변기는 이미 지옥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빨래요? 근무하면서 땀에 쩔은 팬티를 3일 동안 입어도 진짜 깨끗한 놈 취급당했죠. 한마디로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쉼 내에 몸에 배어서 죽어갈 때쯤 딱 한 번 모두가 행복해한 파티가 한번 열렸습니다. 바로 이 사태의 원인인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모두가 죽어가는 동태눈가라고 있다가 입은 옷을 모두 벗어 던지더니 빗물에 샤워를 하기 시작하면서 입은 옷을 빗물에 빨래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미친 아이러니한 상황을 버티고 물이 다시 복귀되었을 때 함께 다들 샤워하면서 거시기 털러덕거리면서 물놀이 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 글이 채택된다면 다음 썰들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상황병의 트롤링으로 연대에서부터 내리갈굼 당한 썰, 운동하려고 부대 밖에 달리기 하다가 멧돼지랑 추격전한 썰, 산에서 차 타고 이동하다가 길 잃으면서 조난당한 썰, 독립부대지만 연대 최고의 카페가 된 썰, 비온 뒤 작업하다가 후배 간부 때문에 인사과장에게 개털린 썰, 멧돼지와의 전쟁, 그놈의 생존기술, 내가 토르연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지 저가 아닙니다. 고쳐. 군대에서 비 때문에 별의별 일들 많죠. 물 때문에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에서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쿠레라가 어마어마하게 출동을 하는데
그걸로 우선 밥을 해요. 밥을 하고 대충 씻는 용도로 사용되고 그러는데 추레라 안에 물을 한 번은 추레라에다가 물 가득 채우고서 이제 갔어. 추레라를 운전병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레라 아무나 못 몰아요.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꺾으면은 추레라가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려 그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내가 움직이는 이 차랑 지금 뒤에 있는 추레라랑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계산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웬만한 운전병들은 추레라 운전을 못해. 후진으로 집어넣거든요 보통. 막사 사이 같은 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일러, 그렇지, 추레라를 트레일러죠. 트레일러 뒤에 물탱크 어마어마하게 물 많이 세우고서 뒤에다 넣어야 돼서 보통 그거를 이제 그 운전병이면서 정비병인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유로트럭도 하고 그러죠. 여튼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져갔는데 갑자기 나를 찾는, 그 훈련하고 있는데 나를 찾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상병 땡땡 이러고 딱 갔어. 그랬더니 너 이씨 말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확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너 이거 마셔. 물을 콱 하고 트는데 물이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 다 받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물을 보니까 흙탕물인 거야. 녹물 같아. 뚜껑도 까져 있었거든 위에. 올라가서 뚜껑 안에 이렇게 봤어. 안에가 다 흙탕물인 거야. 그 쇳물 같은 거가 막 녹물 같은 거야. 이거 왜 이래? 미친 큰일 났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거의 훈련을 그런 물차가 나갈 정도로 훈련을 하면 대대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대가 몇 개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개의 중대가 나가요. 근데 다른 중대에서도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다들 막 물 빌려달라, 서로가 물 빌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난리가 나서 다 추레라 까봤더니 물차를 각 중대에 있는 그 물차들을 까가지고 다 안에 내부를 확인해봤더니 전부 쇳물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을 니네가 잘못 받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시설관리병이 개 쳐맞더라고. 그쪽 그 본부 쪽 그쪽 간부들한테 조인트 개 까이고 있더라고. 물차에다가 물 집어넣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호수로 해서 한 번에 급수하듯이 막 이렇게 꽉 내려오는 그런 걸 이용해서 물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 물이 저장돼 있던 걸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가 부대에서 있을 때는 뭐 화장실 이용하거나 뭐 손 씻을 때 맹물 나왔거든. 그래서 부대에 있는 물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서 확인해봤는데 부대에서 나오는 물은 또 깨끗한 물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거기를 관리를 잘못했다. 그 관이나 아니면 그 안에 탱크 다른 거 있는 탱크나 뭔가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물이 이 지경이 된 거다 그러고서 관리병 그냥 개조지더라고. 아, 우리는 그 보일러 관리관이 없었거든. 시설 관리관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인사과장이 같이 하고 있었어 그걸. 근데 인사과장이 좀 짬이 높아. 근데 인사과장이 시설을 안 하고 그거를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당직병한테 모두 일임했던 걸로 기억해. 안녕하세요. 유튜버에서 썰 푸는 걸 보고 저도 몇 개 올려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써봅니다. 저는 14년도 7월 군입대를 했고 K9 정비병으로 군생활을 했죠. 때는 바야흐로 가장 몸을 많이 쓰는 일말 상초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절하게도 날씨도 좋은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하늘이 새파랬어요. 포병부대는 포대에서 주관하는 포대 전술훈련과 대대에서 주관하는 대대 전술훈련,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5일 동안 화포랑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사합니다. 첫 번째 포대 전술훈련이 끝나고 바로 2주차에 시작하는 대대 전술훈련에 나가서 3일인가 4일인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가지고 훈련할 때는 포를 쏘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포인트로 가서 또 아군에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말 그대로 히트앤런을 계속 반복하죠.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고정해서 쏘는 게 아니라 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쏘고 계속 그러는구나. 문제는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많이 물러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포대에는 총 6개의 화포가 존재하는데 포병 숫자로 하나포, 둘포, 3포, 넷포, 5포, 6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1은 첫 번째 진지에서 포를 쏘고 쏘는 척만 합니다. 두 번째 진지에서 자리를 잡는 도중에 생겨났습니다. 저는 평소 훈련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보이지만 않으면 일도 안 시키는 포대 정비병 특성상 3포에 짱 박혀서 나는 무생물이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라고 쥐죽은 듯 화포 구석에서 짱 박혀있던 도중 화포에서 무전을 듣던 동기가 저를 부르면서 내포로 가보라고 합니다. 훈련 특성상 어지간하면 저를 찾을 일이 없게 나를? 왜? 라면서 물어봤고, 자주포의 궤도, 그러니까 바퀴가 이탈했다 그러더라고요. 궤도면은 이게 궤도예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안에 바퀴들이 굴러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이 궤도를 굴리는 걸 보고 이걸 궤도라고 해요. 정보,
궤도가 이탈하면 궤도를 완전히 풀렀다가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몸을 많이 씁니다. 평평한 땅에서도 힘든데 진흙탕에서 경사진 부분에서 해야 되면 멘탈이 나갑니다. 저는 진짜 화폭 이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 아무도 안 찾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위치로 천천히 걸어갔죠. 어차피 빨리 뛰어가봤자 몸쓰는 일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근처에 다 와서야 뛰는 척을 했습니다. 도착하니 수송반장이 저에게 땡땡아 잘 왔다. 네가 할 일이 생겼어 하면서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말씀하시더군요. 평소 저에게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간부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냐고 물었고, 내포 궤도가 나갔다. 평소 하던 거니까 잘할 수 있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기에 저는 속으로 조종수를 욕하면서 병사 한 명만 지원해주시면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반장은 바로 이 일의 원흉인 조종수를 데리고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부대는 5월에서 9월 군번이 부대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7월 군번인 저는 총원 65명인 부대에서 동기만 16명이었죠. 2개월 동기제였대요. 물론 내포 조종수도 제 동기였습니다. 조종수가 와서 땡땡아 미안하다 하길래 넌 또 뭔 지랄했는데 이게 나가냐 이러면서 구박을 했죠. 화포 궤도는 진짜 무리하게 기동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안 빠집니다. 평소 행실이 살짝 모자란 친구라 이번에는 변명을 시작하길래 바로 컷하고 닥치고 여기 궤도에 있는 흙이나 빼놔라 라고 말하면서 공구를 가지러 갔죠. 정비 차량에 공구를 가지고 오니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수송반장이 옆에 포대장과 대대장과 함께 있더군요. 또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공구를 들고 옆을 지나가니 포대장이 얼마나 걸릴 것 같나? 라고 묻길래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대답했고, 보통 평지에서 해도 넉넉하게 30분이 걸리죠. 하지만 경사진 구간의 궤도는 살짝 비틀렸고 땅에서 5cm 이상 들어간 상태이길래 오래 걸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상으로 만들려면 궤도를 한번 풀고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다시 궤도를 감아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종수에게 넌 내 보조만 하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죠. 궤도가 요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가서 이쪽에서 반대서 이렇게 해서 빨려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풀을 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서 하단 부분에 궤도 자키라는 뭐 이렇게 생긴 물건을 궤도 양옆에다 짜봐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체를 시작한대요. 사건은 궤도를 거의 다 풀 때인데 경사진 지형에서 비틀린 궤도에 인해 쫙 당겨진 고무줄처럼 힘을 장전해둔 궤도는 저와 조종수 한 명이 후방에서 궤도를 거의 다 풀 때쯤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의 딱밤을 꽂을 때 손가락에 힘을 꽉 주었다 튕기듯 쏘면 이마에 꽂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궤도로 맞았습니다. 궤도가 거의 풀리면서 받고 있던 힘이 풀리자마자 저를 숙이고 있던 이마에 정확하게 타격을 했고, 저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뒤로 2m가량 문자 그대로 날아갔죠. 만든 순간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이 보이고 귀에서 이명이 미친듯이 삐 하면서 울리고 있고 머리에 쓰고 있던 방탄은 사라져 있었죠. 2초 뒤 수송반장이 달려와서 저를 안으면서 눈앞에 손가락을 휘저으면서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소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던 폭탄 터지고 주위 사람들 말하는데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졌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주위에서 아련하게 들리는 비명소리도 있었죠. 으아 하는 소리가 들리니 잠시 멍해 있다가 물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땡땡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걘 무릎만 스치기만 했어. 너부터 신경 써야지 이 녀석아. 너 지금 머리 맞았어. 이게 몇 개야? 라고 물으면서 계속 너 이게 몇 개야 이 녀석아? 계속 눈앞에 손가락을 휘두르길래 2개라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안심하듯 저를 눕히면서 무릎베기를 해주고 진짜 너 날아갈 때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더고 머리는 안 아프냐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계속해대길래 괜찮습니다 이러고서 멍 때리고 있었죠. 나중에 왜 무서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군생활 날아가는 줄 알았다고 장난침. 그리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니 정상으로 돌아와서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화포 뒤로 내포 반장, 중대장, 대대장이 비명을 지르는 조종수를 확인하였고 제 주위에 있던 정비팀, 저랑 같이 일하는 팀이 있는데 주위에 있던 선임이 얘기를 들어보니 옆에 있던 수송반장이 저거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서 제지를 시키려는 순간 궤도가 풀리면서 저를 후려쳤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머리를 맞았는데 뒤로 2m 정도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그치,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 키가 한 170, 180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맞고서 뒤로 날아왔으면은 키 높이만큼 머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으면은 누웠으니까, 앞으로 숙이고 있다가 뒤로 누웠으니까 2m지. 상황은 궤도가 비틀려서 딱밤을 장전한 것 마냥 힘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풀면서 잡고 있던 힘이 풀리면 냅다 후려쳐서 머리를 때린 거였죠. 참고로 궤도의 무게는 한 쪽당 1톤이 넘으며 한 칸당 8kg에서 15kg가 나갑니다. 이거 하나에? 요거 한 칸에 8에서 15kg라고? 이거 전부 다 하면 1톤이고? 야 씨, 저것만 해도 엄청 무겁네. 40에서 60대는 무게의 추로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골프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후려친 거니 저는 그냥 날아갔던 거였죠.
오한마루 갔다가 사람 머리에다가 골프 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려나. 운이 좋았던 게 궤도가 날아오면서 제 이마를 정확히 맞췄는데 마침 방탄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어서 방탄 헬멧 위로 맞았습니다. 안에는 머리에 정확하게 장착하기 위해서 방탄 내피를 껴놨고 안에 부속품도 제대로 장착해놨기 때문에 충격을 방탄 헬멧이 거의 다 흡수해줘서 제가 사한 거였죠. 이마에 방탄 내피에 첫 모양대로 멍이 들긴 했지만 멍이 들었으며 이마가 한동안 되게 얼얼했습니다. 그 뒤로 군의관이 와서 조종수를 데리고 갔고 저는 그늘에 누워서 하늘만 10분 15분 바라보다가 다시 화포로 복귀했고 내포 궤도는 옆에 있던 대대 정비병 2명과 정비관 2명 간부들이 달려들어서 다시 이어놨더군요. 거의 예전역에부터 이렇게 해야지. 병사 하나 갖고서 하려고 그래. 나도 이랬어. 그렇게 멍하니 있으니 행복하니 괜찮냐? 라고 머리가 띵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아니 맞은 건 나인데 왜 지가 왜 괜찮다고 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용히 마음속에 묻고 그 뒤에 훈련을 계속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3포 내부에서 다시 짱 박혀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복귀했습니다. 돌아가니 내포 조종수가 대기하고 있길래 야 괜찮냐라고 물었고 스치기만 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난 너 진짜 날아가서 죽은 줄 알았어 라고 말하길래 난 기억도 없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라고 대답해주고 이 일이 흐지부지 끝났죠. 그 이후 저는 방탄 헬멧 신봉자가 되어 동기 후임이 방탄을 제대로 안 쓰고 있으면 구박을 했고 초소 근무를 나가서 옆에 사수 부사수가 이게 유일한 방산비리가 안 터진 물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심심한 시간을 때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으로 외진이나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사 같은 건 받지도 않았으며 그 어떤 포상휴가나 위로휴가도 안 나왔죠. 그리고 이따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다치면 니네 자식이라는 거. PS.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은 몸 조심하고 특히 방탄 꼭 제대로 착용하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에 덩그러니 씌워두면 볼품없고 효과도 없지만 안에 부속물 제대로 끼고 다 장착하고 쓰면 강해진대요. 썰이 쓰다보니 중구난방이지만 최대한 기억을 짜내면서 써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상무대 들어간지 이틀 만에 50명 집단 타령한 썰 이걸 썼어야지 이씨 가져와서 풀어볼게요 라고 라면의 향기님께서 또 개빡치게 투비 컨티뉴 개재밌는 거 적어놓고 투비 컨티뉴는 절대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우주의 무슨 진리 같은 게 되면서 저 세상으로 떠난 라면의 향기님의 탱크 궤도에 머리통 맞았는데 안 부서지고 나만 살아남은 썰 재밌게 봤습니다. 사건은 2012년 1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일어난 일이죠. 저는 중국 심천이라는 도시에서 10년간 국제학교 초, 중, 고 과정을 모두 보냈습니다. 와 중국에서 살았구나. 심천이라는 곳은 모두 아시는 홍콩과 바로 붙어있는 자 자료화면 나갑니다. 심천 홍콩 바로 옆에 있대요. 홍콩 마카오 심천이 어디야? 더 확대만 있나? 바로 옆이구나. 선전. 야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우와 무슨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보는 것 같다. 여기 살았대요. 심천? 여기가 심천이라 그래? 선전시가 심천이구나. 처음에는 중국을 가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에 대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인 저와 고등학생인 누나 2명만 중국으로 보냈죠. 와 2년 후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갔고 타지에서 중학생이던 저는 혼자만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야 진짜 야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물론 기숙사 생활이고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한국인이라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학생 수도 5-60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였죠. 때는 2012년 제가 졸업하기 직전 저희 학교의 학생 수는 한국인 딱 10명만 남게 됩니다. 저희 학생들은 곧 있으면 학교 망하겠다 이제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양꼬치를 먹고 있었죠. 그리고 2012년 가을 부모님께서 친구들까지만 졸업을 하고 학교를 정리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졸업장은 받겠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렇게 2012년 12월 저희는 짐들을 조금씩 한국으로 보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놀러도 다니고 탁구, 농구 같은 스포츠도 더 자주 하고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가던 중 학교 왕고이면서 제 담당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 저와 제 친구를 부르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국어 A 선생님이 학교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어서 너희도 조심해야 돼. 저랑 제 친구들은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A 선생님이 자기한테 돈 안 주면 공안, 중국의 정부 직속 경찰한테 너네 다 신고할 거라고 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어린 저희들도 알 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학교 측에서 갑작스레 학교를 닫게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인데도 이 선생은 그럼 퇴직금도 같이 내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사회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고 처음 계약할 때도 퇴직금은 따로 지급이 없던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계약이 보통이었죠. 공안에 신고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저희는 외국인 신분이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엄청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기에 최대한 협의를 보자는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는 날짜, 어느 공항으로 나가는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희는 학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친구들과 다 같이 번화가에서 놀기로 하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A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같이 탁구 치지 않을래? 아, 오늘 다 같이 나가서 놀기로 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 오늘은 저희들끼리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돼서 월요일날 학교에서 봐요 라고 하고서 적당하게 거절하고 친구들과 기숙사를 나왔는데 정문에 익숙한 뒷모습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기숙사 단지를 벗어나는 게 보였죠. 바로 선생 A였죠. 저희는 에이 잘못 봤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자애들이 말하기를 B 선생님이 그러는데 A 선생님이 자기한테 같이 퇴직금 받아내자 그랬대 라고 하더군요. A 선생님은 평생 중국에서 살아서 중화사상 극에 달한 분이었고 B 선생님은 남편분은 서양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셨고 A는 역사적 사회적 모든 문제들에 대해 극친중화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했죠. B 선생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A 선생님과 말다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소름이 돋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숙사 정문 앞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A 선생을 본 거죠. 바로 안 들어가고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기숙사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문자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A 선생이 하루 종일 저희가 어디 있었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A 선생은 저희가 언제 한국에 가는지 몰라서 항상 저희를 감시하기 위해 하교 후 그리고 주말에 저희와 운동을 한다는 핑계로 계속 찾아왔고 학교에서 이 선생 저 선생한테 같이 돈 받아내자고 꼬드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왕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곧바로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갔죠. 시간이 흐르고 귀국 5일 전 비행기표도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졸업장 받고 한국에 돌아가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학교 관리해주시는 여사님께서 제 방을 치워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한국 가는구나. 네 여사님 10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중국 놀러오면 여사님 보러 올게요. 그래 니네 공항은 어디로 가? 아 저희는 심천공항으로 나가고 나머지 인원은 홍콩으로 넘어가서 비행기 타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에 마일리지가 있어서 저만 따로 심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타야 했고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국경을 넘어 홍콩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야 했죠. 그렇게 10년간 고생해주신 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사님은 잘 지내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저녁 먹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 왕고 선생님의 호출로 저희 전교생 10명은 왕고 선생님 방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방에 하나둘씩 낑겨앉고 서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우린 오늘 홍콩으로 넘어간다. 1인실 그 좁은 방에 10명이 어떻게든 끼어서 서 있는데 선생님이 그 무거운 한마디가 작전 나가기 전 대장의 대사와도 같았습니다. 어제 A 선생과 여사 두 분이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학교 설립 때부터 같이 하신 제가 입학하고 10년 동안 함께 지낸 여사님과 A 선생님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둘이 손을 잡고 학교에서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겁니다. 여사님은 기숙사에 출입을 하는데 점점 애들이 하나둘씩 짐이 없어지고 나중에 캐리어만 하나 남으니까 아 얘네가 진짜 가나보구나 생각하고 저에게 미끼를 던진 거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미끼를 문 거죠. 그렇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두 사람은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한 여사님이니까 당연히 퇴직금 드리려고 돈을 마련해 두었는데 갑자기 돈 달라고 난리를 쳐서 당황하였고 결국에는 그냥 튀자가 된 거죠. B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급하게 버스 대절까지 해둔 상태고 2시간 있다가 도착할 거니까 다들 짐 1층에 내려놔. 그렇게 저희는 짐을 하나둘 옮기고 밖에서 A나 여사님이 있는지 한 명씩 막보고 별 생쇼를 하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홍콩에 도착했죠. 덕분에 깔끔하게 하고 저는 먼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식을 하지 않고 졸업장은 택배와 메일로 받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중국에 여행을 가서 B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사님과 A 선생님은 저희가 없어진 걸 알고 공안을 불러서 조사를 하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니와 붙잡아둘 상대도 없기에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재주가 없어서 잘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 중 가장 스릴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MSG는 절대 치지 않았으며
오래된 일이어서 사건 순서가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 계약을 이미 할 때 퇴직금을 주기로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퇴직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랬지만 저때 계약 당시에는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1년 그냥 기간제 계약을 한 거였던 건데, 이렇게 도망을 쳤던 이유는 방금 전에 글을 자세하게 듣고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라는 사람이 공안을 불러서 조사를 받게 하면은 골치가 아파지고 모든 수순이나 스케줄이 있는데 잡혀가서 한 명씩 조사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골치 아파지는 거를 버려버리기 위해서 당일날 바로 그냥 짐을 싸서 넘어온 거죠. 여사님도 10년 일했으면 정이 있고 애들이랑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았었는데, 대화나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보면. 근데 결국은 뭐 어쨌든 실리 때문에 그 일을 하시고 어쨌든 돈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A 선생이 약간 악질적으로 저렇게 뭔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막 협박을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해서 넘어가가지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혹하고 넘어가서 그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막 지낸 그런 자식 같은 아이들과 선생님, 그 친구 같았던 선생님들을 다 버려버리고서 그러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거는 약간 안면몰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17년도에 입대했던 사람으로 이제 막 전역한 지 횟수로 3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문제가 많은 제 K2 소총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7년 3월 자대에 막 도착한 이등병 햇병아리 시절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자대에 도착하면 이제 자신의 개인 총기를 병기계부터 받게 되는데, 병기계가 뭐야? 우린 보급계가 다 줬는데 병기계로부터 받게 되는데, 당시 밀덕이었던 저는 내 소총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냥 기뻤고 훈련소 시절 때부터 총기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제가 자대에 도착했던 3월, 초는 부대 정비 주간이라고 해서 부대에 있는 배수로 및 창고 정리 삽질을 하고 있을 때였고, 심지어 저희 소대는 약 일주일간 대대 취사장 청소를 담당하여 이등병이었던 저는 웬만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총이라 장구려보다 삽을 더 많이 잡았다며 동기들이랑 웃으며 얘기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2주의 시간이 흘렀고 동기랑 웃으면서 얘기를 해? 3월 중순부터는 집중 사격주라고 하여 중대 전원이 부대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기지 사격장, 250m 표적까지 있는 사격장이었어요. 이동하였고, 저를 포함하여 같이 있던 12명의 이등병들은 기지거리 사격장에 있는 조그마한 0점 사격장으로 이동하였고, 총 6발의 사격으로 제 소총에 0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총이 잘 발사되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으나 문제는 기지거리 사격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대의 사격은 입사호 5발, 전진무이탁 15발, 2번으로 진행해서 총 한 사람당 40발의 총알을 소모해야 됐고, 저도 5발짜리 탄창을 받고 긴장된 마음으로 입사호 안으로 들어가서 사격을 진행했죠. 나 오늘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쪼개져서 보이냐? 이 총알이 쪼개진 게 아니라 내 눈이 쪼개진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총알은 잘 발사가 되었고, 제 옆에 간부는 탄피 바지를 열어서 확인차 탄피의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부가 갑자기 의아한 듯이 고개를 깨웃깨웃거리면서 제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사격 때는 탄피 바지를 끼워놓고 탄피가 다른 곳으로 튀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끔 자유를 갈망하는 탄피들이 지 맘대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 훈련소에서도 겪어봤기에 아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간부가 탄피 바지를 열어서 탄피를 봤을 때 저와 간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탄피가 4.5개만 있었죠.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린 사진이래요. 반바퀴 이렇게 반으로 뚝 잘려 있었나 보네. 정상적인 탄피 4개와 위에 탄피처럼 뒷부분이 잘려나간 탄피가 있었죠. 간부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이렇게 말해줬죠. 너 5발 쏜 거 내가 봤고 탄피 앞부분은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도 돼. 여기 로또 번호 적혀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할 거야. 일단 우선 사격부터 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사호 밖으로 나와서 전진무이탁 사격을 하기 위해 탄창을 꼽고 탄알 한 발 장전을 마친 뒤 정조준을 했죠. 탄알 1발 장전! 사격 개시! 소리와 함께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발사가 안 됐던 거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자 간부가 직접 총을 만져보고 하는 말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총알이 끝까지 장전돼 있지 않아 총알이 발사가 되지 않고 너희 행복한님께 한번 보고하라는 말을 남기며, 저는 사격을 하지 못한 채 뒤에서 가만히 다른 인원들 사격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사격이 다 끝난 뒤 사로에서 이 사정을 모르는 선임들은 제가 5발만 맞췄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40발 중에 5발만 쏜
사격을 못하는 사격 개패급으로 불렸습니다. 아니 말을 해야지. 총기 불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저희 중대는 복귀하여 모두 총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총에 달려있는 K201 유탄 발사기를 분리하려고 밑에를 당기는데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모포 쪽에서 세게 몇 번 쳤습니다. 떼고르르르 하고 금속재 무언가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죠. 가스 조절기가 날아갔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까 못 찾았던 탄피 0.5발이었습니다. 나머지 못 찾았던 탄피 반은 여기에 끼워져 있었대요. 앞에 총열에 껴져 있었구나. 저기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끝까지 장전되지 않아서 사격장에서 발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저는 반절난 탄피를 행복아님께 가져다 드리며 제 총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했고 행복아님은 내 군생활 중에 이렇게 탄피가 이쁘게 잘린 건 처음 본다면서 흥미로워했으며 제 총을 정비해준다고 했죠. 그렇게 정비를 다녀온 제 총에는 윤활유가 엄청 많이 발라져 있었고 저는 뭐 걔들이 알아서 했겠지 하는 마음에 4월에 있는 사역대 당당하게 사로에 입장했죠. 그러나 그때는 단 한 발 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저는 정비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또 그때는 사역 통제를 했던 대대장님이 직접 실시해서 눈으로 절반 난 탄피를 보며 저희 행복아님과 중대장님께 얘 소총 잘 조치해라 라고 타일렀죠. 그리고 복귀 후 행복님 저를 부르더니 네가 소총을 열심히 안 닦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전 너무 억울했죠. 아니 소총을 얼마나 안 닦으면 탄피가 반으로 잘려. 뭐 그런 총이 어딨어. 안에 뭐 칼 달렸어? 저는 한번 총기 수입을 할 때 2시간은 좋게 열심히 닦고 너도 이 쓴 사람도 좀 잘못됐다. 총기 수입을 무슨 2시간이나 닦니. 야 이씨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지 이등병이. 2시간 닦을 시간이 어딨어. 1시간은 쭉 열심히 닦았으니 말이죠. 여튼 열심히 닦았다는 걸 어필하네요. 당시 아직 이등병이었던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진짜 열심히 닦기만 했죠. 진급심사 때문에 무조건 사격을 잘 맞춰서 성과제 외박을 가고 싶었던 저는 엄청 열심히 닦았습니다. 알고 보니 2등병에서 1병은 자동 진급해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랬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네요. 심지어 점호 시간대 자발적으로 총기를 꺼내서 닦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5월에 있는 2번 동안의 사격에서 전부 탄피를 반으로 갈라 죽여버리는 그런 종호를 만나게 되었죠. 이로써 제가 입대한 지 약 7개월 만에 반으로 갈라버린 탄피가 5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슬슬 체념하고 군대라는 집단을 제 소총 덕분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 이후 약 6개월 동안 유격 진지보수공사 전투준비 태세 점검 BCT 국지도발 등 사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11월이 되어 사격을 갔을 때 특급 전사인 제 동기 총을 빌려서 쐈습니다. 제가 총을 닦아준 걸 조건으로 말이죠. 결과는 20발 중 17발을 맞췄습니다. 0점 맞춘 제 총으로 쐈으면 만발도 가능했을 것 같네요. 18년도 상병에 진급했을 때는 필수나 강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총을 안 쐈으나 제 총의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에 윤활유를 엄청 많이 뿌리면 한 발에서 10발은 발사가 됩니다. 가끔 하는 5대기 즉각조치 사격은 야간에 5발 정도 쐈기 때문에 쏘기 전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죠. 제발 제 총에서 총알이 발사가 되어 귀찮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내 티야?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18년도 8월 이제 병장이 되었고 저는 아직도 제 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바꿔줘. 총알이 5개나 잘라 먹었는데 이 총을 왜 안 바꿔주는 거야. 행복한도 이상한 고집을 갖고 있네. 어느 날 제 총의 상태를 알고 있던 병기계 후임은 지금 사단에서 총포차 와가지고 총기 정밀 검사한다는데 병장님 그 총 한번 보내보겠습니까? 응? 지금까지 몇 번을 보내봤는데 안 고쳐주던데? 아마 이번엔 다를 겁니다. 총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도 후임 잘 챙겼나 보네. 후임이 알아서 저렇게 해주네. 원래 귀찮아서 저런 거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애인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총은 pack of 쓰레기 상태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pack of 쓰레기였냐면 만약 사격을 좀 더 했더라면 총알이 발사가 안 되고 그냥 안에서 폭발해버릴 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병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내 총의 정확한 진단을 알게 되었네. 총을 결국 바꾸게 되었습니다. 병장 돼서 당시 총기 점검관이 이 총은 아래 총몸이 문제니까 총 바꿔줘 라고 해가지고 저는 저녁 2달 남겨놓은 병장 때 새 총을 받게 됐죠. 하지만 0점을 맞추기는 귀찮아서 그냥 윗 총몸을 바꾸지 않았지만 일과를 빼기 위해서 병장 짬차고 0점이 맞춰진 제 새로운 총을 들고 0점 사격장을 향했죠. 그렇게 사로에 들어가서 탄창 꽂고 사격하려는 도중
마지막 세 번째 총알을 발사하려는 찰나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겨도 발사가 안 되는 거죠. 네, 또 탄피가 잘렸습니다. 또요, 또. 저는 짬을 뒷구녕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간부에게 말을 했죠. 저 간부님, 탄피가 잘리면서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기능 고장이란 말이야? 예, 지금 제 총을 분리해보시면 아마 실탄이 끼워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베테랑이 되어 있었죠. 간부는 제 총을 직접 분해해서 끼어있는 실탄을 보고는 잘려있는 탄피를 보고 당황하며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냐? 저는 태연하게 지금 총에 끼어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간부들이 곤란하지 않게 그 자리에서 바로 뺏어드렸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간부들이 당황하면서 늘 하는 말이 레파토리가 되었습니다. 내 군생활 중 탄피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리는 건 처음 본다 라면서 사로 간부들이 늘 똑같이 말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래 총몸이 문제가 아니라 위 총몸이 문제였는데 그 고치러 온데도 문제네. 그렇게 이등병 때 처음 목격했던 제 총의 문제는 병장 때 알게 되었고 저는 제 총으로 11발 이상 사격해본 적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썰이 유튜브로 올라간다면 북한 중대장 출신 탈북자에게 저 사람 북한 사람 같다고 들었던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전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